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본 이론이 3시간 남았습니다. 경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 교과서 450페이지인데 경매 종류는 시험에 묻는 건 아니에요. 경매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 경매, 의무 경매라고 돼 있죠. 의무 경매 먼저 말씀드리면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했다. 근저당권, 담보물권이 있잖아요. 근데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 않으면 그 채무자를 상대로 돈 갚어 이런 소송할 필요 없이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걸 의무 경매라는 표현을 써요. 강제 경매는 담보물권이 없는 거죠. 담보물권이 없고 뭐 돈 빌려주고 채용증만 받아놨다. 이럴 경우에는 돈 갚어 소송해야 돼. 소송해서 판결문 받고 그다음에 법원에 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신청서 써내면은 강제 집행문을 써줘요. 이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이루어지는 경매. 이런 걸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주임법, 상임법 배웠죠? 거기서 임차인이 하는 경매도 강제 경매죠.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문, 집행 권한 확보해서 하는 경매. 그러니까 소송에서 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고 그런 거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걸 의무 경매. 그러니까 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물권 설정하는 거죠. 의무 경매를 하려고. 자, 오른쪽에 경매 절차도가 있는데 이 순서를 짜맞추라는 그런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이거 잠깐 여기 보시면은 책이 없는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다. 강제 경매 또 의무 경매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경매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법원은 그 관할 등기소로 연락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했으니 경매 등기를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거죠. 경매 등기가 되면 부동산이 압류되는 효력을 가져요. 이 경매 등기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를 못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경매 등기된 걸 누가 사냐고요?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이 5억짜리예요. 근데 빚이 1억이야. 경매가 됐어요. 그럼 5억 빼기 1억, 그럼 4억. 이보다 좀 더 싸게, 예를 들어 3억. 3억 주고 그 집을 샀다. 그리고 빚 1억 갚으면 돼요. 갚으면 경매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되었어도 거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쪽에서도 이렇게 배웠거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 그래도 중개대상물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사요. 집이 5억인데 빚이 10억이면 그걸 누가 삽니까? 그건 하지만 거래는 가능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되면은 법원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날부터 1주는 이따 외우셔야 되거든요. 1주 이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라.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요, 이걸. 이날까지 배당 요구해라. 이 날짜를 정해서 공고합니다. 공고. 보통 배당 요구 종기는 석 달 정도 줍니다. 법원이 원래 세워라 내워라는 거 알잖아요. 석 달 정도 주고 이날까지 배당 요구해라.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는 거지. 배당 요구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 저당권 예를 들면 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저당권은 이미 등기가 되었죠. 등기부에 적혀 있으니 법원이 알죠. 그 존재를.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배당 받을 원금, 이자 이거를 그 계산서를 법원에 내도록 하고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만 내면 되지 배당 요구 신청서 이걸 써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배당 요구 해야 되느냐? 그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말하죠. 확정일자 임차인 등기부 안 나오죠. 법원이 그 존재를 알 수 없죠. 또 확정일자 받았는지도 모르죠.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날까지 법원에 직접 다 가서 배당 요구 신청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요 경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이 그 다음 하는 일은 매각 준비, 경매를 준비하는 거고 준비가 다 끝나면 매각 기일 이라고 하는데 경매하는 날을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기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각기일을 공고해요. 공고하고 한 2주 흘러서
이제 매각기일. 이날이 이제 경매를 하는 날이에요. 경매하는 날이에요. 지금 경매를 매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경매를 뭐라고 한다고? 매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매하는 날, 매각기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매 부동산은 매각 부동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부터 다시 적어볼게요. 자, 매각기일을 공고. 자, 매각기일 공고하면 2주 있다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 2주는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자, 2주 있다가 모여. 이날이 무슨 날? 매각기일. 이날이 경매하는 날. 자, 입찰할 때 우리가 입찰한다고 하잖아. 입찰. 입찰인데 민사집행법상 용어는 입찰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매수신고, 매수신청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를 외워야 돼. 자, 입찰을 뭐라고 한다고? 매수신고, 매수신청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입찰하는 사람은 매수신고인, 또 매수신청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매수신고인, 매수신청인. 우리 입찰할 때 보증금 낸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매수신청 보증, 매수신청 보증이라고 한다. 이게 입찰이라고. 입찰 보증금 이 말이라고요. 매수신청 보증은 거기 그림 보면은 얼마 내래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내라. 최저 매각 가격은 법원이 이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회사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맡겨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감정평가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되는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 얼마 이상을 입찰해야 돼 이런 거겠지. 그거의 10분의 1을 낸다. 최저 매각가 1억이 정해지면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5천에 입찰할 거야. 그래도 1,000만 원 내는 거야. 내가 2억이 입찰할 거야. 그래도 1,000만 원 내는 거지. 내가 입찰할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2억 입찰하는데 2천 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모든 입찰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뚜껑 열어 1등 뽑는데 1등을 뭐라 하느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불러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사람.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증금 1,000만 원 냈어. 이자가 2억 1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잔금 얼마 내야 돼? 1억 9천 내야지. 잔금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되고요. 돌려준다고요? 왜? 안 돌려줘요. 아니 우리 매매도 그렇잖아. 매매도 계약금 걸었어. 근데 안 사. 그럼 계약금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마찬가지. 몰수돼요. 그리고 이자는 기회를 잃지 이제. 이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죠. 차순위 매수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이 차순위 할 사람 이렇게 손 들어라면 손 들면 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좀 이따 배워요. 다음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이건 이 숫자는 아셔야 되거든. 1주 내로 매각 결정기일. 이 매각 결정기일은 판사가 매각의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날. 경매는 그 법원마다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 A 법원이 현재 월요일 날 경매를 한다. 월요일 날 하는 거야, 매주.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1등 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옆방에서 허가, 불허가 하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는 경매하는 거고. 네. 이때 허가 받은 사람, 허가 받은 자를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매수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매각 결정기일날 허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 있는 자는 1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왜 허가 있느냐? 불허가 해달라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항고 기간이 끝나면 매각 허가 받은 결정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잔금을 언제까지 낼 거냐 이걸 알려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뭐 3월 30일까지 이런 의미죠. 기한이니까 3월 30일에가 아니라 3월 30일까지 내세요. 그러면은 오늘이 3월 5일이다. 오늘 내도 돼.
3월 30일까지면 그때까지 아무 때나 됩니다. 아무 때나 되면 그때 매각 대금을 다 냈을 때 바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경매에서 원래 그렇죠. 등기 없이 취득하죠.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취득하고 나머지 이제 배당 받고 또 내 앞으로 등기도 하고 이제 그 등기 어떻게 하냐면은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해서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한편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 안 했어.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걸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지? 유찰되었다고 하죠. 그럼 너무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저감시켜요. 저감시킨 다음에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 매각을 세매각이라 합니다. 세매각이라고 해요. 유찰 세매각. 그 다음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등은 나왔는데 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 이거는 금액이 나중에 저감시키면은 나중에 낙찰가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럼 결국 배당금도 줄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비싸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다시 하는 거니까 금액을 낮추지 않고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서 또 공고합니다. 이것도 근데 세매각이랍니다. 세매각은 두 가지야. 새는 두 마리라고 하는데 어떤 새유? 이렇게 물어보면 불새지유? 이렇게 답하시면 돼.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어떤 새유? 뭐? 불새유, 충청도 새유. 자, 됐고 한편 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안 냈어. 잔금을 안 내면 이때도 저감을 하지 않는데 이 저감하지 않는 건 중요해요. 다시 매각기일을 또 잡아서 공고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매각이라느냐? 재매각이라고 해요. 재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수없어 재매각. 왜 잔금을 안 냈냐면은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내가 권리분석을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차라리 이거를 내가 잔금을 포기하고 취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다. 그럼 잔금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금 날라가는 거예요. 재수없어 재매각. 원래 그런 얘기는 아니고 끝까지 갔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다. 다시. 가다가 올라가면 새로 한다. 세매각. 그래서 가다가 올라가는 건 둘 다 세매각. 끝까지 갔다 올라오면 재매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죠. 452페이지. 본론 들어갑니다. 경매 절차 양가로 1번.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만. 경매 신청. 동그라미 1번. 참고만 하세요. 뭐 강제 경매 또는 뭐 의무 경매에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아시면 돼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 신청이 됩니다. 이건 등기법에서 배워요. 그럼 보존 등기 안 된 건물에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이 판단하죠. 경매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미등기 건물이네? 그럼 법원이 이 서류를 등기소로 보내. 등기소로 보내서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하고 경매 등기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반가로 2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다고 된 거지. 동그라미 1번 밑줄 안 쳐도 돼요. 법원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한다. 등기 명령한다는 얘기고 2번.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 기입하도록 등기관에 촉탁한다 이거야. 네. 3번, 4번 아셔야 돼. 최근에 나온 지문이거든요. 3번, 4번. 강제 경매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어 또는 각하했어. 여기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지 느낌이. 있어야지. 있어. 그다음 4번은 뭐냐면 자,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또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다음 2번은 가압류. 얘는 이제 저당권.
1번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해서 지금 의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 이거야. 근데 이 가압류자가 본안소송을 마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걸로 또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거야. 경매신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또 들어오면은 이것도 받아준다는 거지. 이것도 받아주고 또 경매 등기를 또 해. 그래도 경매 등기가 2개가 돼. 2개가 된 다음에 앞선 경매 절차로 경매를 진행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채무자가 이 저당권 채무를 변제했다. 채무를 변제하면은 저당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얘 거는 안 갚았잖아 아직. 이걸로 계속 경매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경매 신청이 들어도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다시 읽어볼게요.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또 들어오면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한다. 네. 어떻게 시험이 나오게 됐냐면 두 번째 줄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한다. X. 그것도 받아준다. 자, 3번, 4번은 아셔야 된다. 지금 경매 신청 지금 단계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반과 3번도 믿지는 않셔도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을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에게 송달,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알려준다는 얘기죠. 당신 부동산 경매 넘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야. 압류의 효력, 이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잘 표시하세요.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가운데가 또는이 별표예요.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될 때 부동산 압류된다.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또는 그 경매 등기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자, 5번 취하. 동그라미 1번은 밑줄 안 쳐도 돼요. 취하의 뜻을 적어놨어요. 경매 취하라는 게 뭐냐.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경매 등기됐단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어. 변제하면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했으니 경매를 안 해도 되겠어요. 경매 취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그래요. 취하. 이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세 번째 줄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이때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대금 납부 전까지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 전까지는 채무자 거니까 비채무 변제하고 경매 취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매각기일 날 최고가 차순위 이 사람이 나왔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도 취하는 돼 안 돼? 취하는 가능하다는 거지. 언제까지?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생전 처음 1등 해봤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하 동의서라는 걸 받아야 돼. 저 사람들 취하 동의서 받고 인감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채권자에게 건네주고 채권자가 또 이걸 법원에 내서 취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의 써달라면 매니버를 써주겠냐고. 그럴 리가 없지. 실무적으로 합의금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실무적인 이의가 몰라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3번, 4번. 이게 출제됩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3번. 매수 신고 있은 뒤. 그 매수 신고가 입찰이란 얘기란 말이지. 매수 신고 있은 뒤. 이 말은 입찰이 들어간 뒤 취하돼야 안 돼. 된다고. 이때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라. 그 말은 이날부터 이 전까지는 얘하고 얘 동의 얻어야 되고 그다음 이날 이후에는 얘하고 얘 동의 얻어야 돼. 얘가 이름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써 있었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주의에 써드린 건 매수 신고 있은 뒤에도 취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면 틀리는 거고. 되는데 그때는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취하해야 압류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은 매수 신고 있은 뒤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X 취하되면 소멸된다고.
이날 이후에도 동의 여도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합니다. 자, 방금 우리 뭘 뵀냐면 경매 신청 단계 본 거예요. 경매 신청에서 언제 압류가 되고 또 이 압류는 언제 취하되면 소멸되고 이런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럼 취하는 없다 쳐야죠. 취하는 없다 쳐야 경매를 진행하니까. 자, 양가로 2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여기 합니다. 자, 동그라미 1, 2번 다 아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요. 경매 신청에서 아까 압류됐죠. 압류되면 얼마 이내? 1주 안에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뭐 한다? 공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한다.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 내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 자, 이걸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여기 보면 이게 첫 매각기일 이전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이 첫 매각기일 앞으로 정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 앞으로 정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자고. 1번에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갖췄어요. 이자가 전세보증금 3억 해봅시다. 이번에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이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했어. 자, 임차인은 현재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죠. 배당 요구 안 하면 대항력을 선택한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저 보증금 3억 전체가 인수되죠. 이 집이 5억짜리로 치자. 5억짜리.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얘가 배당 요구 안 했어. 내 3억 인수해야 돼. 그러면은 얼마 입찰해야 돼? 뭐 남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면 5억 빼기 3억. 그럼 2억이 입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집값보다는 어떻게 낮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배당 요구하면 1번으로 다 바꿔 나간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경락인에게 인수될 건 없지. 인수될 게 없으면은 아까보다는 어떻게? 아까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5억 정도에 입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네. 1번 임차인이 있을 때는 네가 뭘 선택할 거냐에 따라 사람들의 입찰가가 달라진다는 말이야. 배당 요구 안 하면 그만큼 낮게. 배당 요구하면 아까보다 높게 입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뭘 선택할 건지 결정을 내려줘야 입찰할 걸 하냐. 근데 예전에는 이 매각기일부터 1주 후에 매각 결정기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여기 매각기일 1주 매각 결정기일.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임차인 네가 이 입찰할 때까지도 결정을 안 내려주면 사람들이 제대로 입찰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예를 들어 네가 배당 요구를 아직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임차인이 자 가정해봐요. 좀 어려워요. 자, 이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 할 수 있다 치고 이날까지 배당 요구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오늘 입찰하는데도 아직 결정 안 내렸어. 아무것도 결정 안 내. 배당 요구 아직 안 한 상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낮게 입찰 들어가야 되겠지? 아직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어쨌든 안 했으니까 낮게 입찰해서 5억짜리인데 2억에 입찰해서 1등 했어. 1등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이날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해버린 거야. 해버리면 낙찰가 2억에서 1억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 아니 낙찰가 2억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 지금. 아직 1억 못 받은 거잖아. 1억이 또 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5억짜리를 너무 싸게 사게 된단 말이지 얘가. 너무 어려운가? 산수가 좀 복잡한데. 아까 집이 5억짜리라고 그랬어. 근데 이자가 2억 입찰했어 지금. 1등 했지. 근데 임차인이 갑자기 배당 요구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2억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 1억을 인수했어. 그러면은 3억에 사는 거잖아. 5억짜리를 3억에 사는 꼴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임차인하고 경락이라고 둘이 짜고도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또 그러면 거꾸로 배당 요구를 했어, 이자가. 이 매각기 일려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어. 했으면 이제 5억짜리를 5억에 입찰했어. 했어. 근데 문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내가 배당 요구 했던 걸 처리하는 것도 돼. 근데 배당 요구 했는데 갑자기 안 하겠대. 그럼 네 3억을 네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8억에 주고 사는 거야 되지. 8억 주고 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매각기일 앞으로 당기자. 확정 짓고 이런 경우에 확정 짓고 입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암기가 필요해요. 첫 매각기일 이전. 맞아. 맞는데 밑에 지문처럼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매각 결정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첫 매각기일 이전. 항상 이해하세요. 아, 매각기일 앞으로 정한다. 입찰하기 전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밑에 배당 요구 보이는데 동그라미 1번 안 읽어봐도 돼요. 안 읽어봐도 되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자, 이날이 지금 배당 요구 종기잖아요. 이날까지 1번 임차인. 1번 임차인이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했으면 인수될 게 없으니까 5억짜리인데 5억에 입찰했다는 말이야. 5억에 입찰을 했어 지금. 다 받고 나갈 테니까. 근데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어. 지났으면 이 배당 요구했던 걸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처리하면 추가로 3억을 플러스 3억을 인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네가 배당 요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매수인, 경락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라면 네가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야. 했으면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엔 처리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든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뀐다면 배당 요구한 그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하지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X로 풀면 됩니다. 자, 반가로 3번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아야 되는 채권자라고 써 있는데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이해만 하고 지나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막 별표 치고 막 그러지 마요. 자, 등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며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이 있어. 1번 저당권 등기됐네. 우선 변제권이 있네. 경매되면 소멸되거든.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그럼 2번에 전세권이 있대. 등기됐네. 우선 변제권 있고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멸되니까 얘도 배당료 안 해도 돼. 근데 3번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얘는 셋 중에 뭐가 안 거쳐졌어요? 지금 등기가 안 됐잖아, 지금. 등기가 안 돼 있고 우선 변제권은 있고 경매되면 소멸되는 거 맞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해 주는 거야. 배당 요구를 해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럼 또 하나 1번 전세권.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은 등기됐어. 우선 변제권 있어. 경매로 소멸돼.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지. 근데 1번 전세권은 등기되었지. 우선 변제권 있는데 경매될 때 1순위 전세권은 가만히 있으면 인수되거든요.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인수되는 거고 배당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래서 민법 여러 배워요. 1번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 참고로만 써드린 거예요. 3, 4번, 동그라미 3, 4번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해요. 다음 페이지 가죠. 판례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임차권 등기했으면 이자는 더 이상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자, 아까 확정인자업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당 요구해야 배당해 주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했으면 이제 등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매각 준비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만 드릴게요.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곧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해야 한다.
또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또 채무자나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질문, 문서 제시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출입하기에 잠긴 문을 열 수도 있다. 다 민사집행법 법조문들입니다. 그냥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을 집행관이라고 그래요. 집행관. 옛날에 뭐 집달관 이런 식으로 부르긴 했었어요. 집행관은 주로 누구냐면 법원 경매의 공무원이었다가 퇴직을 하고 많이 합니다. 퇴직하는데 공무원은 아니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 낙찰 수수료에서 일부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뛰어가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기도 합니다. 네, 네 많이 벌어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자, 물론 일을 많이 하겠죠. 감정평가. 법원은 감정일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내고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걸 만들어 법원에 법원에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준비 다 끝났어.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정해서 공고해. 다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야. 자, 드디어 매각기일까지 왔어요. 이제 경매하는 날 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반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매각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매각은 경매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매각 방법이란 경매하는 방법.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이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첫 번째,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호가 경매는 어떻게 하는 게 호가 경매야? 입으로 불러가면서 하는 거. 입으로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를 호가 경매라고 하지. 우리 영화가 보면은 뭐 미술 작품 뭐 이런 걸 경매할 때 영화에서 하는 거잖아. 입으로 불러가면서 하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 1억, 1억 5천, 뭐 2억 이렇게 불러놓고 있잖아. 여기서 갑자기 10억 불러가지고 다 쥐죽은 이제 조용해지고, 이 집행관이 10억 더 없어? 더 3번 불러서 응답 없으면 낙찰. 이렇게 이제 호가 경매. 호가 경매의 장점이 있어. 장점은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격차가 좁아. 그래서 수익률이 좀 좋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호가 경매의 단점이 뭐냐면 담합이 가능하다는 거. 담합이. 우리나라에 1989년까지는 호가 경매로만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1980년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80년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당시 우리나라 경매 시장은 호가 경매로 했었고 그때 경매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 깍두기들, 조폭들이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입찰장에 5명 왔어.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 그리고 네가 생일이야. 오늘 너 몰아주는 날이야. 그래서 어제까지 불러. 딱 부르고 멈춰버리는지.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가지고 그렇고 또 오늘따라 생일 잔치에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2명 앉아있네.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문신 좀 입고 깍두기 해인들 그 옆에다 앉혀놓고 사장님 오늘 좀 입 좀 조심하게 꼬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안 되겠다. 89년에 호가 경매 폐지. 난 서면 입찰제로 도입. 그러다가 2002년 법 개정에서 호가 경매로 할 수는 있다. 다만 법원이 선택하는 걸로. 그럼 현재 호가 경매 선택한 법원은 있다 없다? 없지. 자, 할 수는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네.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매각기일에 입찰과 해찰을 다 하는 게 기일입찰.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죠. 기일입찰.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좀 독특해요.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한다. 입찰 기간을 준대요. 입찰 기간은 최대 한 달까지 주거든요. 입찰 기간 안에 법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찰표를 써놓는 거야.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등기우편도 돼 이게.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은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입찰표와 함께 은행에 법원으로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요. 그다음에 접수를 다 끝나면 그날부터 일주일 안에 날짜 잡아요. 그날 매각기일이야. 그날 뚜껑을 여는 거죠. 그래서 기간 입찰이라고 한다. 세 가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셋 중에 선택한다 이 말이야. 자, 오른쪽 3번.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매각기일이 경매하는 날이라고. 일반 매각기일 하면 경매라고 읽어요.
경매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돼.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 뭐 날씨 좋으면 뭐 화창하고 날씨 좋으면 호수공원에서 오리배 타면서 이렇게 경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럴 일 없지만 예. 집행관이 그러죠. 1번 오리배 얼마 뭐 이렇게 3번 오리배가 앞서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자 밑에 참고는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방법을 다 적어드리는 이거 참고예요. 참고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밑에 매수 신청 보증 되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1, 2번이 다 출제됩니다. 자, 매수 신청인, 입찰하는 사람이 있죠.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 이거는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는 걸 매수 신청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한다는 표현을 써, 법에서는. 또 순진하게 보증금 집행관한테 여기요 이 말이 아니고 아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입찰 보증금을 넣는 봉투가 있어. 봉투는 여기다 돈을 넣어요. 수표를 내야지. 현금 넣으면 안 되지. 1,000원짜리로 오면은 한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봉투를 넣어. 그리고 이제 입찰표를 써요. 그리고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을 넣는 큰 봉투가 있어요. 여기다 꼬린시켜. 그리고 이제 겉표지에다 이제 써야지. 어디 법원 사건 번호 이게 자세히 써야 되겠죠. 이걸 이제 박스에다 꼬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라 이 말이야. 뭐의 10분의 1 내라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역대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최저 매각가예요. 내가 입찰할 가격이 아니에요.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그래서 매수 신청 가격 X, 매수 가격 다 X입니다. 자, 이렇게 입찰하는데 유찰되면 무슨 매각이라고 했어 아까? 세매각. 그래서 1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여기까지가 유찰이에요. 두 글자로. 유찰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걸 독해해 드릴게요. 자, 법원에서 허가를 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끝났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유찰. 아, 그럼 최저 매각가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몇 퍼센트 낮추냐 이건 안 물어봐요. 법원에 따라 다르니까 20%일 수도 있고 30% 낮추는 데도 있어요.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 재매각이 아니야. 새 매각. 세유 이거. 그다음 유찰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 입찰 들어갔으면 이제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 개찰을 해서 1등, 2등 뽑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을 앞에 다 세워. 다 세우고 아무개 얼마를 다 불러야 돼요. 안 부르면 짜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 일단 불러줘야지 얼마인지. 그런 다음에 아무개 1등 이렇게 뽑는 거죠. 뽑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뚜껑을 열어봤더니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더라. 같은 금액으로 1등을 한 사람이 2명, 3명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100원 단위까지 막 써내고 이러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우연히 3명이나 1등을 했다 같이. 그럴 수도 있죠. 끝나고 술 한잔 해야 돼. 이 정도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일을 정한다. 그 3명 남고 다 집에 가라 이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3억에 1등이 3명 나왔다. 그럼 얼마부터 시작이 돼 이제? 3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에 입찰 가격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다. 뒤로 가시고 그럼 다시 입찰하는데 다시 입찰하면 금액만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셋이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다 나가지 말자. 다 안 나가면은 추첨한대. 그래? 알았어. 안 나갔어. 아무도 안 나갔어. 그럼 추첨해. 추첨. 근데 혹시 몰라서 살짝 가봤더니 다 와 있네.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입찰해서 또 모른 척하고 다시 입찰했을 때 또 2명 이상이 1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추첨. 아, 그렇구나. 추첨은 뭘로 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 하는데 2명이 1등 했는데 남녀에 남녀. 근데 두 번이나 1등 해서 이제 완전히 눈이 맞았어요.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사귀어야 되죠. 결혼해야 돼, 이 정도면은. 근데 둘이 같이 이제
제비뽑기 상자에 둘이 손을 같이 넣으면 손잡고 있을 거 아니야. 또 안 꺼내고 또.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뽑지. 한 명씩 뽑는데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내가 먼저 뽑으려고 하겠지, 이왕이면. 근데 그건 어떻게 결정해야 돼? 어떻게 결정할까? 시험에 그런 거 안 물어보죠. 어떻게 결정할까?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가위바위보로. 네, 그렇군요. 자, 차순위가 중요합니다. 차순위. 차순위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저한테 매각을 허가해 주세요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차순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자, 최저 매각가가 1억이라 하자. 그 매수 신청 보증으로 얼마 내야 돼? 1,000만 원을 냈어. 근데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순위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억 9,600을 써냈대. B는 1억 9,100을 써냈대. C는 1억 8,900을 써냈다는 거예요. 셋 중에 아무나 차순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배당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야 돼요. 차순위로 인하여 배당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야 돼. 네가 처음에 1,000만 원 냈지? 최고가가 1,000만 원 냈고 2억. 나중에 낼 잔금 얼마? 1억 9천. 잔금 안 내면 보증금 뭐 된다? 몰수. 이 보증금 몰수되는 건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어디에 쓸 것 같아? 고기 구 먹고 그러진 않아요. 이 몰수되는 건 배당금으로부터 배당금. 배당금에 붙여서 배당하는데 그럼 차순위가 낸 금액에다가 붙여서 배당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1,000만 원 붙이면 2억 600. 여기는 2억 1,000. 아니 2억 100. 2억 100. 여기는 1억 9,900.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지. 배당금이 줄어들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등에서 몰수되는 거 빼고 이보다 많아야 된다. 그래서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빼주고 그보다 많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손 들으면 A가 됩니다. 손 안 들고 B가 손 들면 B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 네. 동그라미 3번. 3번도 아셔야 돼.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당연히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로 정하겠지. 네, 가격이 같을 땐 바로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 아하, 그렇구나. 다음 매각기일 종결. 이건 읽고만 가면 돼. 읽고만.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인이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또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한 다음에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고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에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한다. 동그라미 2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들은 매각기일이 종결됐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처음에 냈던 매수 신청 보증을 즉시 돌려줄 것을 유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보증금 돌려받고 집에 가라는 얘기야. 다음 공유자 우선 매수권 여기 갑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아셔야 돼 이것도. 이거 뭐냐면 현재 A와 B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여러분 지분은 다른 지분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 지분만 저당 설정을 한 거라고. B 지분만 경매가 됐어, 경매가. 근데 이 경매에 입찰하여 갑이라는 자가 이 자를 갑이라 하지 말자. 이 자를 C라 합시다. C라는 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됐을 때 C가 이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A와 C가 되는데 A, B는 친한 사이였다가 A, C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는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런 제도를 만들자. 다른 지분 소유자 A는
A는 이 C와 같은 가격으로, C와 동일한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우선하여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원은 C가 나왔더라도 이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그럼 A가 뭐가 되느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당연히 C도 알아볼라? 알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A가 우선 매도 신고하면 뺏기는 거고 안 하면 내가 먹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찾아보세요. 밑줄도 쳐 있을 거야. 매각 기일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매각 기일까지. 자,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까지만 하는 거나 매각 기일까지. 입찰하는 날까지만 된다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입찰장에 앉아있어. A가 앉아있다가 집행관이 C가 1등이에요. 이렇게 발표합니다. 발표하면 내가 그 값에 살게요. 의사표시하면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까지라는 건 미리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미리. 그래서 예를 들어 열흘 전에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놓는다. 이거 지금부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이거는 시험에는 관계없으니까. 열흘 전에 미리 해놨어. 우선 매도 신고를. 그 말은 열흘 후에 비지분이 경매되는데 이때 1등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는 걸 미리 예약한 거잖아. 예약. 그럼 당연히 입찰하는 날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지.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지. 아무도 입찰 안 해. 아무도 입찰 안 하면 A는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되는데 첫 번째 입찰에서 최저 매각 가격은 100% 가격이잖아요. 그게 너무 비싸잖아. 그런데 이 법의 맹점, 법의 약간 오류를 이제 이용하는 거.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날까지만 보증을 제공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 이날까지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고 이날까지 보증, 매수 신청 보증 10% 돈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입찰할 때 보증금을 안 내버리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단 말이야. 무효가 되고 내가 찍히는 건 아니에요. 그 입찰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미리 우선 매도 신고 해놨어. 그리고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날 보증금을 안 내버려. 그럼 내 입찰이, 매수 신고 입찰이 무효가 되지. 그럼 이제 20% 떨어지죠.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또 해. 다음에 또 미리 해놔 또. 미리 해놔.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또 보증 그날 안 내. 그럼 또 떨어지지. 또 떨어지 한 서너 번 떨어진 다음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얘한테 피해가 가니까 적당한 반토막 이렇게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를 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야,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 우선 매도 신고는 한 번만 허용한다. 실무적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선 매도 신고는 몇 번만, 한 번만 허용하는 게 실무적인 내용이 현재. 네.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우선 매도 신고 언제까지? 매각기일까지 가능하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게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2번,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3번, 4번은 몰라도 돼. 자,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는 특별한 협의가 없을 때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매수하게 되겠지. 또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본다. 이건 중요해요. 4번. 자, 이렇게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은 뭐가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것으로 본다. 자동으로 차순위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차순위라는 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차순위의 지위를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오른쪽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차순위로 보게 될 경우 그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다음 8번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임대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개정되기 전에 그 종전 임대주택법 적용받는 임대아파트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붙어놨다. 현재 임차인들은 다 지금 그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이잖아요. 건설회사가 붙어나서 그 임대아파트가 동호수별로 경매가 됩니다. 그 임차인들은 우선 매도 신고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도 신고라는 제도도 있다, 현재. 구임대주택법 적용받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매각 결정기일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